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요한입니다. 제가 첫 방송 때 빨간색을 입었더니 튄다는 분하고 어울린다는 분이 계신데 제가 원래 원색 잘 입습니다. 왜냐? 밀리터리는 원래 원색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세상이 잘못돼가지고 막 저격하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위장복을 입으니까 눈에 안 띄는 게 밀리터리 색깔처럼 됐는데 과거에는 눈에 띄었어야 됐어요. 나 여기 있다. 덤벼.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전쟁을 나갈 때 이 붉은색의 옷을 입었던 사람, 의복색조차 전략으로 만들었던 장군, 빨강 하면 떠오르는 인물,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선조 때 조선의 정계는 서인과 동인으로 나뉩니다. 서인이 기성 세력이고 동인이 신진 세력이에요. 근데 동인의 근거지가 이 경상좌도였습니다. 경상도는 낙동강을 기준으로 동쪽을 좌도, 서쪽을 우도라고 했습니다. 이거 헷갈리는 분이 많은데 기준이 서울이에요. 서울. 왕이 봤을 때 왼쪽, 오른쪽. 학문적으로는 세계 학파가 경상좌도고 경상우도는 남명조식 학파였습니다. 이 지역 분들은 정계 진출이 동인에 비하면 굉장히 느렸습니다. 아주 극소수만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과거에 붙어도 뒤에서 추천을 안 해주니까 웬만하면은 이제 승진이 힘듭니다. 그리고 이 남명 조식 학파분들의 특징이 성격이 좀 세요. 왜 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세요. 그래서 자기 주장도 굉장히 강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우도사림 중에서 출세했던 분이 김우홍인데 사관원 대사관, 전라도 관찰사 정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우도사림이 조금 진출할 때 정여립의 난이 터져버립니다. 이때 아주 대규모 탄압을 받아서 김우홍도 유배되게 돼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까지 유배가 풀리지 않습니다. 조식의 수제자였던 정인홍은 정사품 정도까지 가는데 이때 벌써 집권 세력에 대해서 비판하다가 정여립 난이 나고 뭐 이러니까 그냥 다 쫓겨나게 됩니다. 옛날부터 정치의 원리는 골고루 탄압하면 안 돼요. 골고루 탄압하면 얘들이 단합을 한다고. 그러니까 한쪽만 탄압해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좌도는 좀 놔두고 이쪽, 제일 약했던 이쪽을 이제 마구 쳤어요. 이렇게 되니까 조식의 문인들이 이제 한이 많이 쌓였죠. 조식의 문인들의 또 특징은 성격도 세지만 문무견비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의병장으로 활약하는 데는 이 평소에 문무견비했던 게 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일본군의 초기 전략은 속전속결로 서울을 함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산 상륙해서 지나서 나중에 이게 문경 넘어서 청주 지나서 서울로 총알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일본군이 이렇게 앞으로 올라가니까 군대가 혼자 가나 뒤에 보급도 따라와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주 쪽으로만 가는데 이쪽으로는 거의 안 왔어요. 그래서 여기랑 타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상우도 지역은 조금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일본군도 큰 실수를 하는데 일본은 조선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호남과 호남 곡창지대의 의미를 간과합니다. 나중에 일본 측에서도 이를 치명적인 실수로 인식하게 되죠. 초기에 만약에 일본군이 이런 식으로 진격했더라면 한쪽은 서울로 가고 한쪽은 호남으로 왔더라면 서울 함락은 좀 늦어졌겠지만 임진왜란의 전개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이 호남의 곡물이 없어진다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일본군들이 먹는 거로 생각하는데 일본군이 먹든 안 먹든 이쪽 지역에 식량이 없어요. 군량이 없으면 의병을 조직하거나 관군을 어떻게 배치하고 이게 안 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죠. 여기 항구를 점령해버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함대도 없습니다. 당시 함대는 바다에서 뭐 2달, 3달 작전할 수 있는 배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항구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를 점령했더라면 이순신 장군 수군도 저 위로 올라갔어야 되죠. 물론 일본군이 이렇게 못한 데는 애초에 병력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뭐 병력 남았으면 다 했겠지 뭐. 그러나 어쨌든 간에 본인들의 판단이 조금 잘못됐던 거죠.
아무튼 일본군은 속전속결로 서울을 점령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5월이 되니까 일본군은 선조만 대추적해가지고 임진강까지 진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방인 이 경상도 지역에는 병력을 별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곽 지역, 특히 이 낙동강 라인에 오는 외곽 지역에는 50명, 100명 정도씩밖에 배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병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음력 5월에 이순신 함대가 출정해서 이 거제도 옥포 지역에서 왜군을 경멸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일본군이 깜짝 놀랐죠. 야, 큰일 났다. 그래서 바다에서는 좀 자신이 없으니까 육지로 들어가서 이제 호남으로 가자 해서 경상우도 지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이 최초로 진격을 시작했던 지역이 좌도와 우도의 접경 지역인 함안, 초계, 고령 이 지역입니다. 이때 조선군도 경상도 수군은 괴멸 상태였죠. 좌도는 일본군이 완전히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경상도 관찰사 병사는 어떻게 살아남아 있었지만 병력이 뭐 형편없었죠. 처음에 일본군이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이 우도 지역에 살던 백성들도 다 산으로 도망을 쳐가지고 정부와 관료에 대한 백성들의 불신이 극도로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우도 초유사, 이 우도의 인심을 수습해라 라고 보냈던 김성일이 쓴 보고가 있습니다. 본도의 백성들이 패전한 이후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도망간 군사나 패전한 병졸들만 산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대소인원, 그러니까 관료들도 모두 산속에 들어가서 새나 짐승처럼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되풀이해서 알아듣도록 설득해도 도대체 나오려고 하지 않고 뭐해라 그래도 모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막 흥분하시는데 조선시대 양반분들의 특징이 과장법이에요. 도대체 숫자 개념이 없습니다. 한 20%가 굶어도 다 굶어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다 도망갔다고 그러는데 조선시대 관료들이 진짜로 그렇게 다 비겁하고 무능하진 않았어요. 군현 수령이나 장수들 중에도 용감하고 자질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됐죠. 나중에 훌륭한 활약을 했던 유명한 장수들, 진주성 전투의 영웅인 김시민, 손인각, 유승인 장군들도 다 여기 장수들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도망가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때는 다 산속에 피난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도가 위험해졌어요. 그러면 호남 쪽에서 지원병을 보낼 수도 있지 않느냐. 전라도나 충청도는 경상도에 비해서는 행정망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병력을 우도로 보낼 수도 없죠. 당시 전라 충청도 관찰사 병사들은 여기 병력을 모아서 서울로 진격하는 게 일쑤였습니다. 왜? 서울에 함락당하고 왕이 피난 갔으니까 왕을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경상도 백성을 구하러 가자 그러면 나중에 너는 나를 버리고 경상도 백성하고 해서 반란 일으키려고 한 거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왕병이라고 다 서울로 갑니다. 이렇게 되자 경상우도가 진짜 이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도가 점령당하면 호남 진출은 식은죽 먹기예요. 나중에 정유재란 때 우도가 함락되니까 호남으로는 그냥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도의 위기가 아니라 호남의 위기고 조선의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타개했던 것이 바로 남명학파의 인맥을 기반으로 경상우도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던 의병이었습니다. 이때 제일 먼저 거병한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곽재우입니다. 곽재우 집안을 살펴보면 부친 곽월은 현풍현 사람이었습니다. 의주 목사의 황해감사까지 역임을 했었죠. 우도 사람들이 출세를 못했다고 그랬는데 이 의주 목사의 황해감사까지 했으면 최고로 출세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집안이 되게 부잣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곽씨 집 분들이 훌륭한 가문의 전통이 있어가지고 항상 자기보다 더 부잣집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님도 진주 강씨집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진주가 더 부자거든요. 그래서 더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의령에 와서 사느냐? 처갓집 들어와요. 그래서 의령에 와서 살게 됐죠. 그래서 이제 아주 부자가 됩니다. 근데 조선시대에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전에 조선시대 관료들은 대부분 공척하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막 분노하면서 꼭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누가 하고 싶어서 하나 사실은 걸 어떻게 해. 옛날에는 과거 급제하고 똑똑하면요 항상 그 중매 결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보다 더 좋은 집하고 결혼이 돼서 우리가 위인전에 나오는 분치고
처갓집보다 더 잘 사는 집이 한 번도 없어요. 뭐 그렇습니다. 내 탓이 아니야. 내가 그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 곽재호가 3살 때 모친이 사망합니다. 아버지가 허 씨라는 분하고 재혼을 하는데 이분이 그 퇴계 이황의 부인이었던 허 씨와 사촌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집도 또 부자예요.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잘 살았겠어.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선생님도 비싼데 좋은 데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곽재호가 어릴 때부터 남명 조식한테 가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조식이 마음에 들었는지 조식이 중매를 해서 조식의 외손녀하고 결혼을 합니다. 곽재호도 스승의 기대대로 과거 급제를 합니다. 1585년 선조 18년에 과거의 장원으로 급제합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이때 과거가 취소가 돼버려요. 합격자가 다 취소가 돼버립니다. 근데 아마 뭐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곽재호가 이게 성격이 대단하시거든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한 번 더 볼 텐데 이분은 안 봐. 나 안 해. 그리고 고향에 내려와서 말 타고 활 쏘고 뭐 이러면서 초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게 곽재호에 관한 기록이 곽재호의 활약상에 비해서는 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기록들은요, 소문을 바탕으로 적은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관청에 있는 공문서를 기록을 해요. 그러면 그건 관청 공문서니까 정확한 거 아니냐. 그 공문서를 소문을 듣고 기록을 해요. 뭐 저쪽에서 전투가 있었대. 그러면 그거를 왕한테 보고를 하는데 자기가 참전한 게 아니라 자기도 듣고 적어요.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운 사람은 전사하세요. 뒤에서 도망온 애들이 얘기를 해줘요. 이거 내 얘기가 아니고 어떤 분이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이 맞냐는 거야. 그래서 전쟁터는 그냥 80%가 틀린 얘기예요. 자기가 봤다는 말처럼 거짓말이 없어. 보긴 봤는데 날아오는 총알을 본 건 아니잖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곽재호에 관한 이야기들은 다 100%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의심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최대한 전후자와 분석해서 가능한 한 사실에 가깝도록 판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확실합니다. 곽재호는 말타기와 활쏘기도 잘했습니다. 왜군이 침공했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자신의 가산을 털어서 의병을 모집합니다. 임진왜란 때 제일 먼저 의병을 일으킨 사람이 곽재호였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이 굉장히 많이 조직되는데 역할을 제대로 한 부대도 있고 못한 부대도 있어요. 역할을 제대로 한 부대라고 해도 치안이라든가 행정 이런 거, 그러니까 후방 부대적인 역할을 잘한 부대도 있고 일선 부대로 싸우면서 훌륭한 역할을 한 부대도 있습니다. 곽재호 부대는 일선 부대에 속합니다. 그는 대단히 훌륭한 야전 지휘관이었어요. 이거는 정말 타고났는지 의병을 조직할 때부터 이게 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 가산을 털어서 의병을 모집했다고 했습니다. 이거 영화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부잣집이잖아요. 창고 탁 열어. 쌀가마가 잔뜩 쌓여있어. 자, 이거 가져가!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와서 막 가져가. 저기요, 아무리 부자라도요, 돈을 막 풀면 안 돼요. 전쟁은 효율의 싸움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최고 재벌분이 내가 사회사업 하겠어. 갑자기 은행 계좌 탁 열어서 건물에서 돈을 막 뿌려? 그런 분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해.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는 자체를 못 견뎌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으면 그분 돈 못 모아요. 일단 돈은 전술적으로 잘 써야 되는 거야. 뭐야? 쌀 줄게. 어중이 떠중이 다 올 거 아니야. 걔들 관리하고 훈련시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군대를 제대로 키우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기관 조직이 필요합니다. 어중이 떠중이 10명보다 제임스 본드 같은 애 한 명이 나요. 그래서 평소에 말 타고 활쏘기 하면서 주변 인물들 잘 알았을 거 아니야. 자기 주변에 있는 능력 있는 무사들을 한 10명을 모읍니다. 우리 솔직히 말해서 나라에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 관직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적하고 싸우러 가겠다. 나가서 죽으면 내 자식하고 우리 부인은 누가 돌볼 거야? 이때는 가장이 죽고 집안이 몰락하면요. 부인, 딸, 아들이 노비로 팔려갈 수도 있어요. 누가 그러고 제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곽재우는 곡간을 열어서 가져가라 한 게 아니라 그들을 모은 다음에 약속을 합니다. 내 재산이 있지 않냐. 너희들 가족은 내가 돌봐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 10여 명을 설득해서 참여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들을 기관 병력을 삼아서 엄선해서 병력 50명 정도를 모아서 부대를 만듭니다. 치안도 유지하고 도둑들도 잡고 그리고 이게 조직이 되니까 곽재우 재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제 관이 다 도망을 가다 보니까 관청 창고도 다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요 낙동강 주변 초계리 요런 데 강가로 이제 공부를 나르니까 강 주변에 창고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털어가지고 군사비용으로 마련을 합니다. 자, 이거를 전술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소수정예를 조직한다. 그 다음에 게릴라전을 벌이며 결정적 기회를 포착해서 가시적인 승리를 거둔다. 민심과 생활을 안정시켜서 장기적인 수입을 얻고 이를 기반으로 병력을 더 키우고 병력이 늘어나니까 할 수 있는 작전도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돼서 전술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이게 그야말로 전쟁터의 정석인데 이를 단계적으로 정확하게 시행하는 장소는 굉장히 드뭅니다. 의병도요, 갑자기 의병 모읍시다 하면 자기 동창 친구 다 불러가지고 삼촌, 작전 참모, 조카, 군량 담당, 자기들이 감투부터 나눠가지고 맨날 회의만 해. 이런 의병도 많았어요. 근데 곽재원은 제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제대로 하는 장소는 굉장히 드뭅니다. 자, 그러면 곽재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일단 50명의 소수 정예 부대를 확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 3단계로 진행해야죠. 뭔가 가시적인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고맙다고 해야 되나? 5월 초에 왜군들이 이쪽으로 오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들이 정암진으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정암진 전투는 대단히 중요한 전투인데요. 그에 비해서는 정확한 전황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일본군이 이렇게 우도로 진출하려다 보면 이 진주로 가는 남강을 건너야 됩니다. 당시 이 남강가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로도 중요하고 교통, 요새 모든 면에서 제일 중요한 거점은 진주성입니다. 그런데 이 진주성의 북쪽 중류 지점에 해당하는 곳이 정암진입니다. 여기는 지금은 폐기됐지만 1935년에 설치했던 정암진 철교가 있습니다. 지금도 남한에 있어요. 그만큼 부산 창원에서 의령 함안으로 가는 중요한 교통로였죠. 여기가 괜히 나루가 되는 게 아니고요. 강폭이 좀 있는데 중간중간에 모래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금만 어떻게 하면은 건너갈 수가 있어요. 걸어서. 그리고 당시는 지금보다 강변이 더 넓고 저습지나 갈대밭이 더 넓게 발달했겠죠. 근데 지금도 주변에 좀 이렇게 저습지들이 있어요. 좌우간 이런 모습으로 유추해 보면은 강폭에 비해서는 건너기가 수월한 지점이다. 곽재우 입장에서 보면은 이 동쪽은 절벽이에요. 하한당구가 쫙 발달해 있는데 서쪽은 또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방어하기는 아주 좋은 것이고 일본군 입장에서는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 곳입니다. 이곳으로 왔던 일본군 부대는 안코쿠치 AK가 지휘하는 육군 휴야 부대 약 2,000명이었습니다. 안코쿠지가 우리 한자로 하면 안국사라는 절 이름이에요. 이 사람 원래 승려 출신입니다. 임진왜란 때 왔던 일본군 장수들이 모리 집안 사람들이 많은데 원래 모리가 산하였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눈에 들어가지고 등용이 됩니다. 자, 이제 기록에 의하면 일본군이 처음부터 그냥 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이게 강을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 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깃발을 꽂았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 길을 따라가면 건너갈 수 있다. 깃발을 꽂았대. 그랬더니 이제 의병들이 밤에 와가지고 뽑아가지고 다른 쪽에다 꽂아놨다.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뭐 물이 푹 빠진다거나 뭐 이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됐을 때 의병들이 기습했다고 합니다. 이때 곽재우 부대가 겨우 50명이었습니다. 일본군 2,000명을 습격해서 격파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이제 이게 또 과장이냐 뭐 하는데 중요한 거는 모든 전쟁은 사람 몇 명 죽였냐, 몇 대 1로 싸웠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곽재우가 겨우 50명 모았어요. 왜군 2,000명이 온다고. 자, 그러면 얘들을 50명 갖고 어떻게 싸워서 이기니? 이때 쟤네들의 전투 심리가 이럴 거다. 쟤네들은 굳이 오늘 목숨 걸고 싸우려고 안 할 거다. 그러니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넣어주면 야, 굳이 우리가 이런 데서 싸울 필요 없지 않니? 라고 그냥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군 입장에서야 여기 괜히 적도 안 보이는데 멀쩡한 데서도 총알 맞지 말자. 그리고 내일 싸우면 내지어 갈 수 있다고. 근데 조성은 입장에서 보면 50명에서 2,000명을 물리쳤다. 이렇게 선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곽재우가 사람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패배했으면 소용없는 게 되는데 이때부터 여기를 지켜요.
진짜로 정유재란 때까지 일본군이 이 정암진을 건너질 못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곽재우의 승리가 퍼지면서 사람들은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가능성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산에 들어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도망갔던 백성들이 경작을 해서 군량미를 대고 후방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게 되고 의병과 군을 조직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모두가 곽재우의 공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다른 의병들도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도, 이 왜군과의 접경 지역인 우도에서 의병들을 활발하게 일으키는 데는 곽재우의 공이 컸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경상 우병들이 생겨나게 되고 곽재우 부대는 여기를 지킵니다. 곽재우 부대는 이 경상 우도 의병 중에서도 특별했는데 병력이 1,000명까지 불어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 남강 방어선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이때 곽재우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옷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였던 아버님께서 명나라 사신으로 간 적이 있대요. 거기서 사온, 명나라 사신으로 가면 꼭 쇼핑하는 게 명나라 비단 옷입니다. 그때 붉은색 옷을 하나 사왔는데 이걸 입고 지휘에서 홍위 장군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홍위 비슷한 옷을 여러 벌 만들어서 아바타 홍위 장군을 만들죠. 그렇게 해서 일본군을 교란시킵니다. 솔직히 이거는 아군과 민중의 사기를 올리는 역할도 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제 와서 농사도 짓고 그래야 되는데 옆에 군대가 보여야 될 거 아니야. 홍위 장군 소문은 들려. 근데 군대도 어딘지 모르겠어. 사진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빨간 망토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면 곽재우 장군이 오늘 여기를 지나갔다. 여기도 그 보호구역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들 하는 거죠. 전쟁에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안정시키고 민중의 사기를 올리는 데도 기여하게 됩니다. 곽재우는 군 경력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전 지휘관 능력은 충분했어요. 지휘관에게 제일 중요한 능력은요, 아군의 능력과 적의 능력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환경과 지리에 맞춰서 아군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거기에 맞춰서 전술 목표를 세우고 작전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남강이라는 고정된 방어선을 지키면서 속도와 교란으로 능숙한 게릴라전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남강이라는 천연의 방어선이 있는데 일본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잘 훈련된 전투 경험 많은 부대고 곽재우는 약간의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렇게 모은 의병 부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게릴라전을 해도 어떤 게릴라전을 할 거냐? 당시 기록에도 보면 속도를 중시했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치고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습 효과와 속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기록이 하나 있어요. 곽재우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이게 뭐죠? 목을 가지고 와야 포상이 됩니다. 근데 곽재우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공은 필요 없다. 적하고 싸우는데 무슨 공적을 따져. 그다음 방에 버려. 이렇게 말했대요. 이렇게 되니까 저기 유학자들이 쓸 때는 이거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야. 예를 들면 내가 회사에 가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월급은 필요 없어. 안 받아도 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해. 근데 이거는 정말 유학자들이 잘못 적은 거예요. 지금 곽재우는 소수 정예로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을 하고 있고 상대방은 사실 우리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군대야.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스피드잖아요. 소수가 다수를 공격할 때는 속도 플러스 팀워크예요. 또 팀워크가 맞아야 속도가 나온다고. 전쟁할 때 이거 하느라고 엉망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이건 압도적으로 이기는 군대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곽재우는 월급 받지 말고 일하자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생존해서 승리하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작은 공로는 내가 투자로 생각해야 된다. 전쟁 끝난 다음에 보상받자. 이렇게 하는 거죠. 목도 안 따고 막 치고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면 집결지로 모이게 되죠. 그러면 왜군이 추격해 올 거 아닙니까? 추격해 오면은 갑자기 저기서 집결지에서 모여서 대형을 딱 지어가지고 천천히 행군해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안전거리를 보면서 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덤비면 우린 튄다. 왜군 입장에서는 곽재우 부대가 소수가 아니라 꽤 많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저 많은 애들이 우리를 이렇게 흩어져서 쳐? 어이구 골치 아프죠. 사실 그중에서 몇 명만 한 건데 쟤들을 막으려면은 경비병을 10배를 보강해야겠구나. 이렇게 돼서 여기다가 곳곳에 경비를 늘어놓게 되면
병력을 모아서 쳐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방어선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게릴라전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분들은 자꾸 몇 명 죽였니? 몇 명이서 싸웠니? 뭐 폭파시켰니만 생각해요. 적 100명을 죽인 것보다 적 10,000명이 밤새도록 경계 서게 하는 게 전술적으로 더 위대한 승리인 겁니다. 영화에서 보면 이제 특공대가 습격을 하잖아요. 그냥 후딱딱 하고 가요. 그럼 사람들은 다 자기가 본 것만 믿게 돼 있어요. 근데 지나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한 10명 왔다 간 것 같아. 와, 10명이 와서 이 짓 하고 갔어?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선군이 한 1,000명 된대. 그러면 쟤들이 10명씩 쪼개져서 이렇게 하면 우와 하면서 조선군의 역량을 곱하기 100을 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고 조선군의 위력을 고평가하고 전투를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곽재우 입장에서 보면 정규전의 전투 능력과 병력이 절대 열세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강의 도하를 감시하려면 상당히 넓은 지역을 감시해야 돼요. 그럼 병력을 또 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도하 지점을 어떻게 감시할 거냐? 정찰병, 관측병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예화된 병력으로 넓은 범위에서 정찰 감시병을 파견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병력을 모아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게릴라전, 기습공격으로 버텨야 됩니다. 근데 게릴라전이나 기습공격은 기본적으로 선제 공격입니다. 언제나 적보다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적은 병력으로 최대한 넓은 범위를 효과적으로 커버하려면 더더욱이 충분한 훈련과 인재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투를 위한 전술도 개발하는데 이게 바로 저격병을 운영하는 거였어요. 이 저격병 운영은 그냥 숨어서 쏴가지고 적에 뭐 한 명이라도 더 죽이자 이런 게 아니고 전술적으로 보면은 적이 우리가 있는 쪽으로 오는데 우리가 몇 명 없어. 그러면 저격으로 먼저 선제 공격해서 적을 당황시키고 튀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야 적의 움직임과 사기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넓은 감시 정찰 체제를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곽재우가 남강을 지켰다 그러면 아니 1,000명 갖고 저걸 어떻게 지켰지? 어떤 분은 와 일당백이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일당백이라는 건 전쟁사에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혼자서 10명을 이겨 2명도 못 이겨. 전술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전술적으로. 전쟁이 벌어지면 애국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별별 치사한 인간들이 다 나타납니다. 의병을 조직하면 다 훌륭한 의병이 아니에요. 의병을 빙자한 도둑도 발생합니다. 경상우도에도 도둑이 발생하는데 이게 문제가 정부가 백성들로부터 비난과 불신을 받지만 그렇다고 또 정부가 다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의병을 조직하면 군에 입대해서 관여 통제를 받아야지. 왜 니네들이 사조직, 사병으로 운영하느냐. 이건 오히려 국가의 군대 재건을 방해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혹시 너 도적 아니냐. 무슨 이상한 마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초기 의병이 모일 때 관과 의병 사이에 팽팽한 긴장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관에서는 가장 경계하는 게 의병을 빙자한 가짜 의병, 도둑들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보고가 와요. 곽재우 부대가 의령과 촉의 강가에 있던 관가 창고를 털었대요. 화달짝 놀라가지고 합천군수 전현룡이 관찰사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곽재우라는 놈이 도둑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록은 곽재우 측 기록이기 때문에 반드시 곽재우를 도둑으로 의심했다기보다는 불법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라는 뜻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박인 거죠. 건수 잡아서 너 그거 관군한테 넘겨. 네가 왜 사조직을 만들어? 이런 의미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돼서 정부에서 곽재우 부대를 도둑으로 몬대더라 라고 하니까 곽재우 부대에 합류했던 기껏 지금 만들어놨는데 백성들이 도망가는 거죠. 이게 곽재우 부대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임진왜란 때 의병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곽재우가 진짜 한성깔 했거든요. 니들은 전쟁 나니까 다 도망쳐놓고 말이야. 내가 내 재산 털어서 목숨 걸고 싸워서 부대를 만들었더니 이걸 도둑으로 치사하게 몰아서 이거를 또 해산을 시켜?
그래서 경문을 씁니다. 관찰사 김수는 무능하고 적이 쳐들어오면 도망쳤으니 불충의 불효다. 이거는 처형이다. 조선이란 나라가 상소가 생각보다 관대합니다. 참 별말 다 해도 웬만하면 참는데 상소보다 무서운 게 경문이에요. 이 경문은 상소가 아니라 내가 뿌리는 거거든. 근데 제 관찰사를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돌리면 이건 이제 진짜 관에서 보면 진짜 월권이죠. 이게 조선시대가 보통 때면 절대 참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막 정부도 사실 할 말이 없긴 없잖아. 자기들이 다 도망쳤으니. 그래서 이게 김성일한테 중재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김성일이 곽재우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 보고서를 올렸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그 사람 곽재우는 비록 담력과 용맹은 있으나 심원한 계책이 없으며, 그러니까 원대한 계책이 없으며 당치도 않게 큰 소리만 잘 칩니다. 패주한 수령이나 장수들의 소식을 들으면 참소하라고 하고 심지어는 감사와 병사에 대해서도 불손한 말을 마구 해대니 이 말이 너무 심해서 미친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시잖아요. 이런 위급한 때를 당해서 이런 사람을 또 안 쓸 수도 없습니다. 잘 다루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즉시 이 사람을 돌격장으로 임명을 해서 외적들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좀 사람이 좀 거친 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잘 격려하고 잘 이렇게 도닥이면은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 테니까 제가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올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게릴라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뭐 그냥 적군만 보면 돌격해서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이거를 읽는 사람들은 또 저렇게 읽어야 돼. 뭐 숨어서 이런 기발한 전략을 씁니다. 그러면 또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뭐 적을 보면은 막 머리털이 곤두서면서 무작정 돌격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야지 그때 사람들은 훌륭한 장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김성일이 이렇게 말한 건 결론만 보면은 성깔은 세지만 장수로는 훌륭하다. 쓰자. 그리고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냥 장군들한테 한 건 넘어갑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곽재우의 사적인 모병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 왜? 정부에 대한 불신은 땅에 떨어졌고 관료들이 다 장수는 아닌데 곽재우는 훌륭한 장수감이다. 그러니 그냥 현지 임용해서 쓰자. 그래다가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일세의 영웅이고 장수의 자질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역효과납니다. 김성일이 했던 문장은 우리가 이제 해석해서 들을 필요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꼭 필요한 훌륭한 장수다. 성격은 세다. 이 정도로 이해합시다. 그렇다면 곽재우는 김수에게 왜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했을까요? 김수에게 갖고 있던 불신도 있었지만 정치적 의도도 있었습니다. 관을 무서워하면 의병은 도주하고 백성들의 지원이 끊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관에서는 의병을 관군으로 흡수하려고 할 거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의병을 계속 모으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선조는 이순신에게도 그랬지만 전쟁을 걱정하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전쟁 영웅이 탄생해서 위화도 해두군 같은 사건이 발생할까 봐 걱정을 합니다. 저 중에 어떤 놈이 나를 치려고 그런 위험한 게 누구야? 이렇게 국민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곽재우가 명성을 얻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해요. 벼슬을 주자. 그런데 이게 벼슬을 또 어떤 벼슬을 주냐는 거야. 그리고 벼슬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권력을 주느냐는 거예요. 일단 그 조정에서 내린 곽재우에 대한 평가를 보면 써보니까 장수의 능력은 있더라. 무장으로 리더십도 출중하고 전략 전술적 판단력도 훌륭하다. 고집이 세고 자기 판단에 대한 확신이 강한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비겁하지 않고 전황에 대한 판단력이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전시에는 장점이 더 크죠. 여기 이제 극명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2차 진주성 전투 때 사실은 1차 때도 그런데 곽재우가 성안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곽재우를 또 지금도 비난하는 분들이 왜 너 성에 안 들어갔니? 그리고 뭐 너가 그때 들어갔으면 2차 전투에서 함락이 안 됐을 건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진주성 전투가 아슬아슬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까지 그 아슬아슬의 이제 정확한 상황을 우리가 몰라요. 곽재우가 입성했으면 함락되지 않았을 거다. 이건 사실 우리가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중간에 황진이 전사만 안 했어도 함락되지 않았다. 비만 안 왔어도 뭐 누가 비겁하지만 않았어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투를 열흘 한 달을 하는데 비가 안 와? 그리고 군대를 10,000명을 모아놨는데 비겁한 놈 한 놈도 없어? 슈퍼맨으로 채워놨으면 지구방위대가 들어갔으면 함락 안 되는 건데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 증명할 수 없는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곽재우가 이게 옳은 판단이었냐 틀린 판단이었냐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곽재우는 비겁해서가 아니라 일관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곽재우의 전략 전술 성향 자체가 정면 승부를 고집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조선군의 능력이나 일본군의 능력, 병력 이런 걸 봤을 때 최적의 전술은 히트앤드런이고 고정된 점에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초지일관한 이 곽재우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하필 진주성에서 그런 일이 터져도 그렇지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기 때문에 절대 비겁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거점을 가지고 적의 깊숙이 들어가서 전체적인 방어선을 수호하고 적을 소모시켜야 된다는 전략입니다. 아무튼 처음에 김성일의 보고도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지만 뭐 성격 못되고 싸움만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슬슬 몰아갔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많은 신하들이 아, 이 사람은 진짜 전략 전술적 능력이 있는 장수감이라고 추천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선조가 펄쩍돼요. 선조는 성질이 못됐어요. 삼국지 장비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욱해가지고 막 덤비고 싸움은 이런 애가 해야 돼. 그래서 그런 애는 되게 좋아해. 근데 이제 이수인 장군처럼 이거 뭐 이게 통치도 잘하고 행정도 잘하고 전략도 잘 짜고 안 돼. 그래서 곽재우도 그렇게 말하니까 안 돼. 군단장, 사단장은 절대 시킬 수 없어. 항상 장비 조자령만 시키라고 그래. 관우 안 돼. 제갈량 안 돼. 이런 식이에요. 또 조방장, 돌격장 이런 것만 시켜. 이런 선조의 곽재우 활용법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곽재우는 자기의 진짜 능력, 즉 사령관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진짜 아까운 점이에요. 그래서 곽재우를 게릴라 부대에만 유능하다고 말하는 건 잘못됐어요. 사단과 군단을 받았더라면 또 다른 식으로 적절하게 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임진왜란이 끝날 때까지 곽재우는 그 기회를 얻지를 못합니다. 이런 곽재우와 반대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구 영웅전 더 라이벌입니다. 오늘 라이벌에서 만나볼 인물은 곽재우하고 직접적으로 대립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스타일이 전혀 달라서 운명이 교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라이벌로 뽑았습니다. 바로 김덕령입니다. 임진왜란 때 가장 유명한 의병장이 곽재우와 김덕령인데 김덕령은 광주뿐인데 당대의 무술가 초고수였다고 그래요. 기록을 안 해놨는데 제가 이게 여기저기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뭐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러니까 아마 내가 봐서는 뭐 거의 장풍, 뭐 날라다닌다. 요즘 무협지에 나오는 얘기는 다 했던 것 같아요. 무협지 그 사자오라는 거 있잖아. 소리 팍 지르면 그냥 기가 터져서 쓰러져 가는 거, 뭐 이런 거. 뭐 하여간 그런 식의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야, 이런 초고수를 앞세워서 의병 부대를 만들면 엄청나겠다라는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보통 사람들은 이 격투 능력하고 장수 능력을 잘 구별을 못해요. 무술 초고수다, 뭐 권투 세계 챔피언이다. 이분이 훌륭한 사단장이 될 수 있을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은 사단장의 자질이 있어야 돼. 즉 무술 능력이나 권투 능력만 있다면은 안 돼요. 김덕령 자신은 자기가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자기는 이 무술 고수기 때문에 나가서 그냥 적장 하나 베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부가 갑자기 막 이거 뭐 엄청난 양반이라고 막 선전을 하더니 충용군이라는 부대를 만들어서 사령관을 임명해버립니다. 곽재우 부대보다도 더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덕령이 통솔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스트레스도 쌓이고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어떻게 좀 두들겨 패고 그랬나 봐. 이해는 해요. 이게 선조가, 이 아빠진 선조가 처음부터 이게 안 될 거 알았어, 자기가. 그 어떤 선전 효과로 김덕령을 그렇게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치사하게 말이죠. 곽재우는 병사 임명 안 된다고 그러고 정 안 되는 김덕령은 충용군 장수로 임명해버렸어요. 1594년에 도원수 권유를 총사령관으로 해서 육군과 수군이 합동으로 거제도를 공격하는 엄청난 전투를 기획을 합니다. 이때 조정 관료였던 윤두수, 과거의 명장 이일까지 참전해서 조선이 정말 마음 잡고 한번 큰 전투를 벌이려고 합니다. 이때 김덕령을 선봉장으로 삼고
곽재우를 도별장이라는 지휘관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딱 김덕령은 손봉장 주고 곽재우는 병사 안 줘요. 너도 보조 독립부대 지휘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 일본이 거기다가 외성을 쌓고 있었는데 일본군 외성은요 당시 어떤 무기 수준과 그 외성의 축성술의 그 언밸런스를 보면은 무슨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런 사람도 10,000명 가지고 500명이 지키는 외성 함랑 못 시키고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덜커덕 김덕령 보고 나가서 너 한번 날라봐 하고 내보내니 그러니까 김덕령도 이때는 이제 이걸 알았던 건지 근데 기록에는 병이 났다고 그래요. 부하들을 죽일 수 없으니까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뭐 걷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뭐 몸이 휘청휘청하니까 그걸 보고 이제 장수들이 전투 중지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김덕령 부대는 살았죠. 김덕령이 아파서 못 나가니까 곽재우 보고 나가라고 그래. 곽재우가 바보야? 근데 이분은 성격도 세고 자기 전공이 있으니까 안 나가. 거절해버립니다. 또 작전을 바꾸고 수군하고 연합해서 해안으로 상륙해서 가라고 그래. 진짜 탁상공론이야. 이것까지 거부했다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제 곽재우도 갔는데 이 곽재우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시 현장에 있던 장수들이 다 그러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작전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가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작전이 무산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게 김덕령하고 곽재우를 비교하면 곽재우는 확실한 자기 거점 지역이 있고 지역을 통제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전술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김덕령 부대는 이게 어떻게 붕 떠가지고 어떻게 전투 투입도 안 되고 훈련도 안 되고 정말 제자리를 못 찾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우도 지역에 파견이 돼서 소규모 전투를 벌이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그냥 갔으면 김덕령 부대가 제자리를 찾았을 거예요. 이제 비로소 이제 처음에 곽재우 부대가 성장하듯이 김덕령 부대도 성장할 기회가 있었는데 하필 이때 무슨 일이 나냐면 이몽학의 난이란 반란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이몽학이 자기가 이제 백성들을 선동하느라고 곽재우, 김덕령이 우리 편이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정부는 놀라서 곽재우하고 김덕령을 다 잡아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곽재우는 지역 기반도 있고 공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곽재우는 무혐의로 풀려나는데 김덕령은 이용 가치가 끝났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얘는 놔뒀다간 괜히 우리가 피해보겠다. 그래서 김덕령은 이제 살해를 한 겁니다. 곽재우에 관한 기록을 보면은 이제 성격 세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전시에는 참 유능한 인재인데 평상시에는 이거 좀 너무 세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정말 곽재우는 전시에만 필요한 인재였을까? 전쟁이라는 게 참 두 얼굴이 있어요. 첫째, 인간의 악마성이 정당화된다는 거죠. 범죄가 미덕이 되고 어떤 잔인한 것들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반대면도 있어요. 현실은요, 현실 사회는 늘 사실은 정의가 실현되질 않아. 늘 타협과 왜곡이 돼요. 어떤 원칙과 정의는 늘 이제 타협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전시에는 인간의 악마성이 드러나는 것처럼 정의감도 원초적으로 표현될 때가 있어요. 원칙, 타협 없는 직진, 이것이 가능한 게 전시죠. 대표적인 사례가 능력본위의 등용입니다. 평화시에는 아무리 인재를 능력을 찾아라. 능력 보는 경우 없어요. 스펙 보고 뭐 보고 다 봅니다. 근데 지금 당장 누가 쳐들어와. 자, 성벽에 누가 올라갈 때. 수호지에 나온 이규 같은 애가 올라간대. 쟤 성질 더러우니까 빼. 누가 그래. 쟤 성질 더러우니까 앞장서서 올려보내. 이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전시든 평화시든 미덕과 악덕이 제자리를 찾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평화시의 방법과 전시의 방법을 좀 오해하지 말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곽재우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친 성격은 전시에서, 그러니까 전시의 미덕이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곽재우가 전시에는 참 전시답게 행동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훌륭하다고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도 잘 씌워질 수 있는 인재였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곽재우가 전쟁 끝나니까 그제야 병사로 임명을 해요. 그때 쓴 글을 보면 동서남북인 가리지 말고 인재 공정하게 등용해야 된다. 말로만 그런 거 아닙니까? 나 이 꼴 보기 싫어서 사퇴한다. 성격은 살아있더라고. 확실해. 그래서 진짜 그만둬요. 그래서 그 뒤로도 잠깐씩은 등용이 되는데 결국은 항상 그만두고
난 이렇게 못 살아. 그런데 이분이 성격이 센 게 아니라 오히려 전시와 평화시의 원칙적인 올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신념에 갖춘 행동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은 지구 영웅전 중에서 처음으로 한국사의 인물을 다뤄봤습니다. 많은 영웅들 중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잘 알려진 인물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몰랐던, 그래서 더 알리고 싶은 영웅을 선택했는데요. 여러분들께 어떤 시간이었는지 궁금하네요. 다음 주에도 새로운 영웅의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지난 편에 달아주신 댓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교양이지. 고맙습니다. 원래 제가 정말 교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 많이 했어요. 제 고민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 감사합니다. 퇴근하고 치킨 사서 대기 중입니다. 전 저렇게 못해, 이제 살쪄. 토전 사건 명장 냄새가 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조회수도 그 정도 가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걸 이제 알았지? 네, 좀 많이 선전해 주세요.